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이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돼 있죠.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조정됐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작된 지 채 하루 지났는데 벌써부터 꼼수 영업과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전국에서 9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오늘부터는 모든 식당으로도 확대됐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남은 정시 일정과 전략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행정과 문화, 관광 예산은 줄였습니다.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임시청사로 이전이 시작됩니다. 기존 청사는 내년 봄 철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서울 남산공원을 비롯한 해돋이 명소들은 폐쇄됩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3,533명입니다. 사망자는 1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319명, 경기도에서는 285명, 인천에서는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지난 13일 정부가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발표한 이후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이에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일주일 전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어제인 23일에는 18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약 42개, 수도권에는 약 12병상이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중환자 병상 최소 500여 병상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하는데요. 먼저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5인 이상이면 예약과 입장 자체가 금지되고 5인 이상이 방문해 따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접객 행사가 중단되며 시식, 시음 행위와 휴식 공간 사용이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하고 기타 모임과 식사도 역시 금지됩니다. 스키장을 비롯한 모든 겨울 스포츠 시설은 이 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하고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아야 하고 숙박시설에서의 모임이나 파티가 금지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또 종사자들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다니는 학교에서 직접 배부했으며 졸업생이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점수를 확인하거나 출력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장에서 성적표를 나눠주거나 교직원들이 출력한 성적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수능 성적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시됐으며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표시됐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며 가나다 3개 군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네, 어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현재 고등학교 교사면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으로 활동 중이신 선생님 한 분 연결해서 앞으로의 정시 일정과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요청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일단 수험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수능을 치르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재수생도 힘들고 N생도 힘들겠지만 재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 당황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네. 뭐 언론에서는 그 전에 예년에 비해서 다소 쉬었다 혹은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막상 성적표를 받고 나서 당황하는 게 역력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뭐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 쉬었다 혹은 평이했다 그랬는데 학생들은 막상 성적표를 딱 받고 보니 매우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또 막상 공개된 성적표를 분석한 걸로 봐서도 표준 점수가 좀 올라간 걸로 봐가지고 재학생들이 체감했던 난이도만큼이나 약간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정시 입시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일정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앞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요 1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1월 7일 목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11일까지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정시 전형 기간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졌고 세 번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데 합격자 발표가 이제 2월 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록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기간에 학생들이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전형 일정에 맞춰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 수능의 특징이나 이 변수가 될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수능의 특징이요. 예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결시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 결시율이 15.36%입니다. 전체 결시율 15.36%는 한 번도 없었던 결시율이고요. 이 결시율은 일반적으로 이 수능이 필요 없었던 중하위권 학생들의 결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수능에서 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N생의 이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5%를 넘는데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더 많이 시험을 보고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더 많이 결실을 한다는 게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2정시전형에서 국어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 가나, 나는 예년에 비해서 변별력이 좀 떨어졌고 국어는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문계, 자연계보다 국어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자연계열은 물리투의 과목 난이도가 매우 쉽게 출제가 되어서 백분위나 표준 점수 모든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을 거고 대학에서 보정한다고 해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시도 수시만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요.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각 대학마다 반영 과목이나 혹은 과목 간의 반영 비율 같은 것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그 반영 비율 등을 숙지하시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하나 좀 더 팁을 드린다면 인문계와 자연계열 간의 교차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교차 지원을 허용하면서 특별히 이 인문계열 학생의 자연계열 교차 지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계열이나 혹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계열을 동시에 모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수능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던 만큼 맞춤 전략 잘 세워야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모든 고맙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수능 특징과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측되면서 내년 예산의 전체 규모를 줄인 자치단체도 나왔습니다. 용산구 얘긴데요. 대신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 의회가 승인한 용산구의 내년 예산은 5,025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본 예산 5,103억 원에 비해 78억 원, 1.53%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로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이 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전년 대비 139억 원을 증액했는데
기초연금, 장수축하금 신설을 포함한 노인복지 증진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 2,1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 예산과 재난 예비비도 일부 확대했는데 각각 115억 원과 9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와 국가 예방접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반면 도시 기반 시설 관리와 청소,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 문화관광 분야는 각각 81억 원과 17억 원, 1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 분야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과 빅데이터 통합센터 구축,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은 주요 투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랑구의 내년 예산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체 8,070억 원 규모로 구의회가 예산을 최종 확정 짓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수정 가결된 것입니다. 내년도 구 예산은 전체 8,070억 원 규모, 일반 회계 7,857억 원과 특별 회계 2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21년도 세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97개로 14억 원에 달합니다. 먼저 지난해 출범했던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당초 구가 5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5억 원 가까이 깎인 겁니다. 공단을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 운영 지원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58억 7천여만 원 중 4억 5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부모의 운영 지원비는 전액이 삭감됐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비 역시 전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문화관광과 중량문화재단 운영비, 기획예산과 경영기획실 지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총 97건에 14억 1,581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유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편 중랑구는 내년 공무원 정원을 10명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구의회가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증원되는 인력은 감염병 대응 인력과 망우리공원, 기업공간화 인력 등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출생일이 아닌 출생신고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해도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종로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에 앞서서 내년 초부터 모든 부서를 임시청사로 이전합니다. 앞으로 민원 업무를 보려면 어디로 방문해야 하는지, 또 신청사 건립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은 지 80년이 넘어 노후도와 안전성이 지적돼 왔던 종로구청사. 신청사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한 준비 단계로 내년 1월부터 임시청사로의 부서별 이전을 시작합니다. 각 부서들은 현 구청사 인근에 구사빌딩과 대림빌딩으로 나눠서 이전합니다. 구사빌딩에는 종로구 의회와 CCTV 관제실, 전산실 등이 입주하고 대림빌딩에는 민원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6개 부서가 먼저 이전해 내년 1월 4일부터 대림빌딩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서는 내년 3월 중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구의회하고 CCTV 관제센터나 전산실 이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곳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곳. 그런 데는 이제 구사빌딩으로 가고 일반 부서는 다 대림으로 갑니다. 임시청사로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청사 건물은 내년 4월에서 5월 중에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 대지 전체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철거 들어가고 문화재 발굴하고 문화재 발굴하면서 이제 CG 설계를 할 예정이어서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를 반영한 설계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 설계도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공자 이제 선정해서 현재 계획안에 따르면 종로구 신청사는 오는 2022년 1월쯤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중순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로 구청사를 비롯해 주민문화시설과 보건소,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 등이 갖춰진 통합총사로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노후된 주택이 즐비한 성동구 송정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주민들의 휴식처인 송정 제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무산됐던 성동구 송정동 일대. 개발이 멈춘 뒤 노후된 주택은 늘어갔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재건축을 대신해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엔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엔 송정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송정제방 활성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송정제방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주민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친환경 놀이터가 들어서고 경사형 진입로가 조성돼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송정제방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의 그 명소인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제방으로 많이 이제 운동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봄에 골목길들이 바둑관처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높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건축물의 계단 이런 데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으로 좀 지은 건물들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도록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구역 지정을 통해서 기존 용적률의 30% 이내까지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골목길 정비 사업과 도로변 상가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순위에서 멀어졌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정체된 도심 지역은 그 정도가 더하겠죠. 이런 도심 중 하나인 강남구 테헤란로에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이 마련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버스 정류장. 쌀쌀해진 날씨 속 외부와 분리된 일명 쉘터 정류장은 추위를 피하려는 승객은 물론 하루 종일 거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가 돼줍니다. 조금씩 쉬더라도 편하고 좋잖아요. 여유가 있고요. 그만큼 바깥에서 떠오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프리존은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 쉼터의 모습이지만 거리의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거르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삼성역을 비롯해 테헤란로에 들어선 미세먼지 프리존은 총 10개소. 차량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도록 도로변을 따라 설치됐습니다. 원리는 상부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한 뒤 다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쉼터 역할을 하는 실내 공간은 냉난방과 스마트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내부 공기를 살균해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여기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변에서 이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발생원서부터 잡자는 생각을 갖고서는 이제 이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를 도로변 그 승강장 주변에다 이제 많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테헤란로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단계별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중랑구 우림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중랑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성금 전달식은 우림시장 협동조합 박철우 조합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상인들이 모은 성금은 모두 200만 원으로 180여 명의 상인들이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 전액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중랑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우림시장 상인들의 자발적 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구에서 거둔 지방세 가운데 절반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남, 강북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3,644억 원과 2,396억 원의 재산세입을 보인 반면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772억 원과 776억 원을 기록해 공동과세 비중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남구는 공동과세 비율 상향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중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 이후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감당해왔고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 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타 자치구와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팍팍해진 인심과 바닥난 주머니 사정보다 더 걱정되는 건 기약할 수 없는 내년일 텐데 내년도 국회의원 의정비는 약속된 대로 인상돼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임대료가 정치권에서 추진되지만 내년에도 국회의원은 구속이 돼 활동이 멈추더라도 수당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